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DSLR 작품 사진반을 맡아서 진행하는 이성준 강사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사진의 시작 카메라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짧게나마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를 잘 알아야겠죠. 카메라 사용법에 대한 강의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매우 많잖아요. 그런데 카메라의 역사라는 수업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관심도 있고요. 그리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메라 사용법이라기보다는 카메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진의 역사와 거의 비슷하죠. 그 사진의 역사가 주로 카메라 기술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카메라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표현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기능이 생김으로써 어떤 표현이 가능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면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폭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카메라의 기술적 발전이 19세기 사진술의 발명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어떻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의 역사를 보면 카메라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사진의 표현 영역도 확장되어 왔고,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개성과 감성은 각자 다름에도 결과물에서 그만큼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 원인은 일단 회화와 달리 자동화된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반면에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과 대상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한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카메라 선택의 편향된 성향도 그중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진이 표현하고 싶은 목적에 알맞은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는 취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사진을 찍기 위한 도구니까요. 그러니 우선 자신이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카메라가 있으며 그것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아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성향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나머지 영역인 카메라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파리의 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찍힌 것 같이 보이시죠? 이것은 아직 남아있는 같은 거리의 모습을 오늘날 찍은 것입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비교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의 거리를 흑백으로 변환했습니다. 왼쪽의 엽서 사진도 시간이 지나 컬러 사진이 발명되었으면 컬러로 찍혔을 것입니다. 자, 그럼 두 사진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두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한 카메라의 간극은 약 120년 정도가 되는데요. 오히려 120년 전에 찍힌 사진이 좀 더 좋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1910년경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 당시 발매된 카메라가 코닥의 브라우니라는 박스형 카메라인데요. 브라우니로 찍혔는지는 알 수 없고, 혹은 더 과거의 카메라로 찍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저 거리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사진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2018년에 카메라가 아니라 1910년에 코닥의 브라우니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120년 후에 발전된 기술이 자신의 목적에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선택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을 잘 포착하려면 최신 카메라가 좋습니다만 그 대신 그 기술의 값어치를 카메라 가격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최신의 카메라의 기술이 다 필요할까요? 카메라는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노출을 조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 외에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초점과 노출, 이 두 가지 기술은 카메라에서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약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작은 구멍이 있는 어두운 방에 바깥의 태양이 비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직진하는 빛의 특성을 생각하면 바깥에 있는 풍경이 어두운 방 안에 거꾸로 보인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발견이 발전하여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되는데요. 이런 방식의 도구를 라틴어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카메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카메라도 빛에 노출되기 전에는 어두운 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직진하기 때문에 빛이 구멍을 통과해서 반대쪽에 거꾸로 비친다는 걸 알 수 있죠. 꼬마가 여기 있고 꼬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 이렇게 있다면 저기선 종이 이렇게 거꾸로 상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앞에 건물을 반사한 빛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 벽에 비친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아래가 반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좌우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보이진 않지만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흐린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렌즈가 없기 때문입니다. 렌즈가 없으면 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렌즈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 카메라 옵스큐라는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에는 렌즈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초점을 정확히 맞추어서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에 45도로 거울이 비스듬히 장착이 되어서 상자의 윗면에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처음에는 사진 찍는 도구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림을 쉽게 그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도구가 카메라 옵스큐라죠. 이 카메라 옵스큐라, 즉 어두운 방이란 이름을 가진 상자는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복잡한 디지털 카메라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상자에 구멍을 내고 렌즈를 장착한 다음에 초점을 잘 맞추면 상자 바깥에서 피사체를 반사한 빛이 들어와 반대쪽 면에 선명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카메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구조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한계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미지를 고정할 수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저 도구로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이미지를 보관하려면 손과 펜으로 따라서 그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19세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 obscura는 그림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19세기가 되어서 중요한 변환점을 맞는데요. 이 19세기에는 전구,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자전거, 그 다음에 전신, 그리고 증기기관,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X선이 발명되거나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런 발명과 더불어서 보이는 이미지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 방식을 나중에 포토그래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사진술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19세기에 발명된 것은 카메라가 아니라 정확히는 사진술입니다. 이 기술은 카메라로 촬영하는 기술이 아니라 빛과 렌즈로 인해 생긴 정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화학적 약품들의 조합으로 만든 유제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찍힌 사진이 이것입니다. 이 사진은 조세프 니에포르 니엡스라는 프랑스의 발명가가 1826년에 자신의 연구실 창문 바깥 풍경을 찍은 것이고요. 무려 8시간의 노출 시간을 통해 이미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진 노출 방식에 비교한다면 감도가 무지무지 낮았다고 할 수 있겠죠. 니엡스는 자신의 발명에 헬리오그래피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양으로 그린 그림이란 뜻이라고 하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사진인데, 그러나 이것이 당시에 프랑스에 지금으로 치면 저작권 혹은 특허로 등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 동안 노출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로 이용이 될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좀 전에 보셨던 니엡스가 찍은 세계 최초의 사진의 원본이 왼쪽 사진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진과 많이 다르죠? 무슨 금속판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빛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진이 동판에다가 아스팔트 재료라고 많이 알려진 타르라는 성분의 물질을 발라서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거꾸로 되어 있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카메라 내부에서 카메라 obscura에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위아래가 거꾸로 보이게 됩니다. 찍었을 때 이미지를 뒤집지 않은 상태 그대로가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위아래를 뒤집은 다음에 다시 채색을 한 사진입니다. 최초의 사진은 그러므로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판에 남겨진 이미지가 사진이죠.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저 사진의 크기는 세로가 25.8, 가로가 29cm라고 합니다. A4보다 크고 A3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인데요. 그러니까 촬영에 이용했던 카메라 obscura도 대단히 컸겠죠. 그리고 그 동판에 기록된 사진이 종이와 같이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비스듬히 봐야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세계 최초의 사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 이미지만 많이 보여지는데 종이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왼쪽이 실제 원본의 모습입니다. 니엡스가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에 제작된 카메라 obscura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구조가 매우 간단하죠. 앞에서 보여드린 카메라 obscura의 도판과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렌즈가 박혀있는 앞면이 카메라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밝기, 즉 오늘날 노출 조정은 어떤 장치를 했을까요? 당시에는 카메라 obscura에 조리개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카메라의 관점을 보자면 셔터 스피드와 감도만으로 노출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대신 감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에는 노출 시간이 매우 길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긴 카메라 obscura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사진술에 이용이 된 거죠. 보다 좀 그럴듯하게 생긴 이 카메라 옵스큐라는 프랑스의 다게르라는 사람이 제작한 것인데요. 다게르는 여기에 다게르타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거죠. 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지 않고 새롭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니엡스의 8시간이나 걸리는 노출 시간과 달리 다게르는 약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노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발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게르는 염화은 성분을 이용해서 니엡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사진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기술에 다게르타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사진과는 많이 다른 것이 복제가 되진 않았고요. 딱 하나만 있는 음판의 이미지, 그것이 다게르타입이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의 공식적인 사진술로 특허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진이 발명된 해는 언제냐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1839년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최초의 사진이 39년에 찍힌 것은 아니죠. 그것은 헬리오그래피니까요. 다게르타입은 헬리오그래피와 같이 한 번의 촬영에 하나밖에 이미지를 얻을 수 없었고, 크기는 헬리오그래피와 더 작은 크기였는데 이렇게 손바닥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매우 선명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고 특정한 각도에서만 잘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많이 찍혔고 지금도 어렵지 않게 이 다게르타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벼룩시장이나 이베이 같은 곳에서 검색하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게르타입으로 조상사진을 찍는 사진사의 모습인데요. 이때 사진사라는 직업은 대부분 화가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초상화를 찍기 위해 손에 시계를 들고 있는데요. 다게르타입 이후에도 노출 시간은 계속 줄어들어 몇 분 안에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아마 다게르타입으로 찍었을 테니 사진사도 수분 동안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진사도 지금 모델인 셈이죠. 다게르타입 이후에도 몇 가지 화학적 사진 프로세스를 거쳐서 노출 시간도 빨라지고 유리 원판을 활용해서 복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9세기에 사용되었던 카메라입니다. 다게르타입에 비해서 중간에 벨로우즈가 장착이 되었네요. 요즘 흔한 말로 자바라라고 하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 다게르타입은 초점을 맞추려면 특정한 거리보다 가깝거나 멀게 되면 아마 촬영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카메라를 이동시켜야겠죠. 그리고 이때까지 슈터 역할을 하는 것이 렌즈의 뚜껑이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열었다가 닫는 시간이 지금의 셔터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9세기에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히고 또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카메라는 크고 무거웠으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찍은 다음에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빛을 받아들이는 유제를 지지하는 층이 여전히 유리와 같은 딱딱한 판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을 찍을 수밖에 없고 연속 촬영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찍힌 사진들은 대부분이 인물 사진이거나 정적인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카메라와 필름의 구조적 문제와 그리고 낮은 감도 등 해결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나옵니다. 카메라의 소형화와 대중화의 물꼬를 튼 이는 미국의 조지 이스트만과 그의 기업 코닥입니다. 필름으로 유명한 코닥은 1888년에 창립해서 세계 사진 필름뿐만 아니라 영화용 필름의 생산을 주도한 기업입니다. 1888년 코닥 카메라의 역사적인 광고입니다. 이때는 보시다시피 회사의 이름은 코닥이 아니고 코닥은 카메라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The Eastman Dry Plate and Film Company라고 되어 있죠. 드라이 플레이트는 건판이라고 하는데요. 다기로타입 이후에 칼로타입, 콜로디온 스판, 그리고 건판으로 점점 유제가 발전해서 감광 속도가 빨라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의 필름 형태의 전 단계가 건판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때 광고가 바로 유명한 버튼만 누르시면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카피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듯이 누구나 간단히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소형 카메라를 코닥이 개발했습니다.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라는 게 광고의 카피였죠. 이것이 당시에 코닥이 최초로 발명했던 코닥 카메라입니다. 그때는 1888년이었고요. 그리고 코닥이 이 카메라를 광고하기 위해서 여성 모델을 많이 씁니다. 코닥 카메라는 오늘날 일회용 카메라와 같이 필름이 내장된 박스형 코닥 카메라를 고객이 구입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에 다시 반납하면 현상과 인화를 해주는 방식의 경영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진은 당시 판매된 코닥 카메라의 모든 구성품인데요. 박스부터 카메라 케이스,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설명서가 보입니다. 이런 필름이 안에 내장되어 있죠. 이 상태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고 갖다 주면 현상과 인화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버튼만 누르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카피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이후에 1910년이 되어서 코닥의 브라우니 카메라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닥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1달러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5만 개 이상 판매된 소위 대박을 친 카메라라고 할 수 있죠. 이 카메라도 지금도 많이 중고시장이나 벼룩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닥을 시작으로 누구나 쉽게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역사에서 코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카메라의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찍히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스튜디오가 아닌 야외에서, 그리고 포즈를 잡고 있는 사진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스냅 사진들이 이제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퍼진 것입니다. 이 사진 촬영의 영역이 대중에게 확장되음으로써 드디어 아마추어 시대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코닥이 있는 것이죠. 1910년경 뉴욕의 로체스터에 있는 코닥의 본사 건물입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당시 코닥이라는 기업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 위쪽에 잘 보시면 코닥의 이름이 써 있는데요. 자,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이스트먼 코닥 컴퍼니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카메라의 이름이었던 코닥이 이제 기업의 이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독주할 것 같았던 코닥은 21세기 디지털 사진의 시대가 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결국 2013년 매각되고 필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에 필름의 감성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던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작가로 많이 알려진 스티브 맥커리가 마지막 액타크롬 필름을 가지고 그 한노를 촬영하는 과정의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마치 필름 시대의 마지막을 보내는 어떤 리추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필름 카메라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주로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필름 카메라를 찾으면서 필름 카메라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런데 그 코닥이 필름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독일 필름이나 일포드나 그리고 일본의 후지 필름을 많이 썼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코닥이 다시 필름의 생산을 몇 년 전에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요가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적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필름 가격은 코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가면서 필름 설비에 투자한 돈 때문에 필름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몇 배나 서너 배 가격이 오른 상황이어서 필름 카메라를 다시 들기엔 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닥은 이렇게 코닥 카메라 센터라는 곳을 20세기에 여러 곳에 열어가지고 필름을 판매하고 현상과 인화를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과거 동네 사진관의 역할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동네 코닥 현상 인화 사진관 이런 간판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이게 1930, 40년대에 그려진 엽서인 것 같습니다. 코닥은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사랑하는 기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코닥은 또한 광고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구글 이미지를 검색해 보시면 코닥의 많은 광고 사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 80년대 약간 사진의 느낌이 나네요. 자, 사진의 발명에서부터 코닥이라는 회사의 발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